왜냐면 에르도안 머릿속에 있는 큰 그림은 싱가포르예요. 이 GCC 국가들의 유일한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는 빨리 오일 모노리로부터 해방을 하자. 두바이 경제 4%만 GDP 차지하는 게? 예, 오일이에요. 96%는 관광, 금융, 부동산이에요. 수입이. 예. 지난번 이제 튀르키예 네. 대선이 끝났죠. 에르도안. 그때 정확했어요. 그 한 51%? 네. 51% 정도로 당선될 거라고 했는데 52%. 52%. 1%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맞춰드려야 되는데. 좀 분발하세요. 네. 근데 어쨌든 됐어요. 네. 근데 내부적으로 어때요? 그 뭐 부정선거 이슈라든가 이런저런 논란은 없나요? 일단은 이제 튀르키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싶으면 전 지난주 나왔던 있는 그대로 튀르키예라는 책을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냈어요? 예. 저 이 책을 7년 전에 썼고 5년 전에 달고 있는데 이제 나왔어요. 그 사이에는 나라 이름 다 바뀌었고 정치 체제 다 바뀌었거든요. 내내에 수정하고 수정했는데 이제서야 나왔어요. 그래서 와인 같은 책이에요. 오래 좀 약간 있었다가. 미리 알았으면 좀 홍보 좀 해드리는데. 예, 다음번에 그 책 가지고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만들어 저희 봅시다. 편집자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중간에다가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각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내각을 보니까 완전히 친미 진영으로 앉힌 것 같아요. 친미? 친미 진영. 영국. 그래서 좀 약간 러시아가 지금 뭐지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푸틴이 지금 올 것 같아요. 선거 전에는 에르도안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푸틴 대통령과 네. 그 러시아의 어떤 속마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했는데 푸틴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내각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푸틴이 지금 튀르키예를 방문할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푸틴이 튀르키예 올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미국과 좀 더 가까워지는 행보가 보였을 때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에르도안이 이렇게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영이라는 거는 경제이거든요. 그렇죠. 영국이 좋아하는 사람들 넣으면 경제가 잘 돌게 돼요. 왜냐면 지금 이슬람 원리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게 세계 평가잖아요. 네.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그 시그널? 평가는 사실은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튀르키예 경제가 망한 거는 이슬람 경제 정책을 뿌려서 한 거 아니고 어차피 경제가 망할 것인지 뻔한데 민심을 그래도 좀 잡으려고 일부러 거기에다가 저금리를 때려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슬람식으로 했는데 우리 경제가 망한 거는 내가 이슬람식으로 하니까 반이슬람 세력이 막으려고 해서 그래요. 사실은 저금리 정책을 안 했어도 튀르키예 경제가 망하고 어려웠을 있었어요. 것이다. 예, 그건 좀 약간 민심을 따라잡으려고 꼼수였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부터는 잡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진영 사람들을 갖다 앉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재정부 장관은 영국 시민권이 있는 영국에서 유명한 경제인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에르도안이 재정부 장관으로 이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여성 경제인인데 이분도 튀르키예 중앙은행 그 화폐를 찍어주는 그쪽에 이제 정제로 임명이 됐는데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에르도안한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경제예요. 빨리 경제를 살려야 돼요.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다음 선거를 이렇게 수월하게 좀 약간 기회를 더 줬는데도 못 살려주면 경제를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평가 하나 더 있는데 에르도안이 이제 71세예요. 네. 이제는 좀 약간 아들이나 사회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이제 세습이 돼요? 세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20년 동안 튀르키예를 다스리면서 이제 좋은 좀 밥 그릇을 챙길 만한 일들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지분이 아들한테 있는 회사들이 그 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에르도안이 하야하고 난 다음에 에르도안이랑 관련된 그 어느 비리 수사도 안 터지고 이 경제적인 시스템이 뒷돈 챙기기 시스템이 잘 돌려면 다음에도 자기 핏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하긴 또 다른 어떤 반대 세력이 나오면 또 전에 정부를 부인하고 그렇죠. 뭔가 약점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걸 또 모멘텀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 아니면 사위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병화스럽게 큰 문제 없이 넘겨가려면 이제는 좀 약간 튀르키예는 한 2013년? 4년부터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다시 좀 약간 정상적인 길로 복귀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위기는 잔잔해야 되고 안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내각을 만든 거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후임이 될 만한 물려받을 만한 아들이나 저 자녀 사위가 똑똑해요? 이제 아들이 똑똑한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뭔가 지금 커리어가 있어요? 카리에는 없죠. 아들 항상 그 20년 동안 아빠 따라 다녔기 때문에 아빠의 모든 네트워킹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에르도안 2003년에 총리 자리에 앉을 때는 교육부 안에다가 아들한테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사무실 안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교육부인가? 총리실에 제일 가까운 부처는 교육부였어요. 아, 총리실 안에다가 만들면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교육부 안에는 자리 하나 주면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큰 비난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이 그때부터 어느 날까지는 열심히 자기 라인을 자기 그 줄을 만들고 그 작업을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들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2013년 때는 에르도안한테 이제 비리 수사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그 비리 수사를 했던 경찰들이 체포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찰들도 체포당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이 비리 수사 끝에는 총리가 있는 줄 모르고 비리 수사를 했는데 결국 총리가 있는데 우리 잘못이냐. 그래서 그 비리 수사 안에 있었던 녹음 파일들, 녹취록들을 다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지. 이제 그 녹음 파일들을 들으면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는 걸로 아들이 아빠를 답답하게 만드는 아들로 나와요. 예를 들면 전화해요. 아들아 금고들 없앴어? 어떤 금고요 아버님? 아 그 금고들을 없애냐고. 야 이 바보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튀르키예에서는 속담까지 생겼어요. 아 나한테는 빌랄한테 설명하듯이 설명해줘. 그 아들의 이름이 빌랄이거든요. 좀 약간 쉽게 설명해줘라는 말이 빌랄한테 설명하듯이 설명해줘. 답답한. 예. 그러면 그 사위는 좀 사위는 민심이 너무 좋아요. 반대로. 사위가 막내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저 대학교 선배예요. 왜냐면 제가 이스탄불 기술대학교로 붙었는데 안 가서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이스탄불 기술대학교 졸업을 했고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하버드인가 MIT인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좀 약간 이렇게 공대 출신 존재예요. 그래서 이분이 튀르키예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하냐면 드론 사업을 했어요. 무인기.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었던 무인기들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어요. 러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드론이 되게 강하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쪽 기술이 좀 약간 발전했나 보죠. 예. 하여튼 그 드론 회사의 주인이 사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 국민 입장에서는 능력자네. 야 우리 고향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이렇게 일론 머스크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어마무시한 IT 기업 회사를 잘 수가 있었네. 그럼 우리나라의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는 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수많은 청년 이벤트에 가서 청년들한테 여러분 꿈 따라가세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장인 어른의 이상한 일들이 있을 때는 입을 안 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장인 어른이 이제 에르도안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에 반감이 있는 애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반감정이 다 있진 않아요. 왜냐면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들보다. 그래서 에르도안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원래 빗줄이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사위한테 줄까? 사위한테 주면 나의 딸님 이혼하면 끝인데. 이혼할 수가 없어요. 꼼짝 잡고 있는데.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독재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기의 후임자가 자기의 비리를 캐는 거.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이제 사위는 안 캐겠죠. 딸내미가 거기 있는데. 글쎄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그러한 그 상황으로 이제 뭔가 앞으로 그럼 이제 계속해서 뭔가 그 정치적으로 전면에 부상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일정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제 딱 봐도 에르도안이 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본인이 몇 번 입으로 얘기했어요. 난 튀르키예를 주식회사처럼 운영하고 싶어요.
이거 뭐냐면 에르도안 머릿속에 있는 큰 그림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도 이제 리관유가 싱가포르를 발전시켜주고 네. 이렇게 했고 다음에 중간에 쿠션 하나 있었다가 그 쿠션 이후로 다시 자기 아들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에르도안도 원하는 건 이 그림이에요. 내가 그동안 튀르키예에서는 단독 정부가 없었고 항상 연립 정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너무 지속적으로 안 됐는데 내가 튀르키예를 이렇게 20년 동안 혼자서 잡으면서 경제 성장을 이제 첫 12년 동안 했죠. 그분이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경제 성장을 완전히 마무리시키면 그러면 국민이 나의 실력을 인정할 거고 그러면 내가 나의 빗줄을 가는 이 세대한테 갖다 주면 그럼 이거 이 시스템이 싱가포르처럼 문제없이 진행될 거야. 에르도안이 원했다는 거 뭐냐면 빨리 이 경제 문제들도 다 풀어주고 빨리 좀 약간 싱가포르처럼 아무 문제 없이 이 세대한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긴 지금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다음 뭔가 또 정권에 대한 고민은 없겠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뭔가 그림을 예쁘게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튀르키예는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좀 변화의 바람이 개혁의 바람이 좀 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개혁이라는 말이 이미 나왔고요. 지금 사법 개혁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이 여러 번 이제 나왔고 사법 개혁 안에는 이제 사면들도 있을 거고 왜냐면 지금 감옥이 다 지금 꽉 차 있어요. 정치범들. 정치범 너무 많아요. 아마 얼마 전에 한국 언론에 나왔는데 어떤 아이가 에르도안 포스터에다가 이렇게 뭐지 코스튬을 그렸다고 해서 또 잡혀갔어요. 아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약간 완화시키고 좀 풀고 사람들을 좀 약간 석방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 자본을 끌어당기려고 그리고 동시에도 이제 이 긴장한 사회를 다시 한번 원상복귀를 하려고 이 두 개가 있어야지 경제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튀르키예 경제는 진짜 2013년, 14년까지는 엄청 성장을 했다가 그 이후로부터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군요. 지금 그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이런 뭐 튀르키예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 중동 지역 전체가 좀 그런 움직인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는 그 결국 이제까지는 석유로 인해서 편하게 먹고 살았던 그쪽 중동 지역들이 이제 이 석유 이후 세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이 GCC 국가들의 상황이 달라요. GCC 국가들은 우리가 GCC 국가라는 건 뭘? 중동? Gulf Countries Coop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쿠베이트, 바흐레인,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오만이거든요. 이 GCC 국가들의 유일한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는 빨리 오일 머니로부터 해방을 하자. 왜냐면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끝나지 않아도 지금 테슬라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나왔는데 의존도가 어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는 석유가 끝날 거거나 아니면 전기차가 확산되거나. 그럼 이거 빨리 달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사실은 의존도를 끊어버린 나라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긴 하지만 바흐레인이에요. 바흐레인이 제일 먼저 금융사업을 확대시켰고 그리고 때마침 그때는 레바논에서 내전이 터졌어요. 레바논 내전하고 바흐레인이 무슨 관계 있냐면 레바논에서 한쪽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하고 레바논 순위파 그리고 이쪽에는 레바논 시아파하고 레바논 기독교인들 내전을 벌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면 나라에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특히 자본가들은 자기 자본을 거기서 뺏어서 안전한 데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바흐레인 왕실은 순위파예요. 근데 나라가 시아파예요. 7대3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 비율을. 그래서 그때는 이 레바논 자본가들이 이 자기 자본을 임시적으로 어디에 가지고 가야 됐는데 물론 스위스에 가도 돼요. 물론 영국에 가도 되는데 마치 가까운 데에다가 비슷한 문화권, 좋은 운영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 가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그때 이제 바흐레인이 만들었던 그 금융 시스템이 때마침 또 레바논 내전이라나 만나가지고 갑자기 바흐레인이 금융적으로 너무 발전했고 제일 먼저 오일머니의 의존도를 끊어버린 나라가 됐어요. 1호. 아 그래요? 예, 바흐레인이 1호예요. 다음에 바흐레인 이 모습을 보는 다른 아랍 국가들도 야 우리도 뭘 하자. 물론 여기서 카타르는 다른 거 있어요. 카타르는
기술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우리는 기술을 좀 약간 발전시켜 가지고 시추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데들 좀 알아보자고 해서 그 결과로 갑자기 카타르는 전용가스를 많이 뽑기가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데들도 발견했고 왜냐면 그동안 기술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카타르는 좀 약간 이 경쟁에서 좀 옆으로 빠졌고 그 모습을 보는 두바이는 이미 예전에는 두바이라는 그 지역이 그 진주 시장의 핵심 지역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오만이 사실은 우리는 전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오만이 거기에 대빵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두바이는 오만에 있는 왕제 난 이후로 오만이 이제 좀 약간 아수라장이 되니까 이제 이란 사업가들하고 파키스탄, 인도 사업가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와서 여기서 장사를 하세요. 제가 세금 안 받을게요. 그래서 이미 두바이는 석유 나오기 전에도 나름 좀 약간 달출구를 잡고 있었는데 석유 나오고 난 다음에 물론 돈이 나왔죠. 근데 이 돈을 내가 어디에다가 넣어야지 나는 이 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가 이분들의 석유는 67년부터 석유 돈을 받기가 시작했어요. 두바이는. 우리 생각보다 좀 늦어요. 그러네. 바흐레인은 30년대예요. 아. 예. 그래서 두바이가 돈을 받았는데 야, 이 돈을 내가 어디에다가 갖다 박아야 될까? 지금 현지 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두바이가 그 돈을 어디다가 박았냐면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제벨 포트라고 해서 죄송해요. 제벨 포트. 아직도 P하고 F하고 구별 안 되는 제벨 항구를 만들었어요. 아, 제벨 항구. 예. 그리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만들었어요. 오늘날에 그 두바이에 가시면 두바이 이제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 옆에다가 그 살짝 좀 약간 하얀색 39층짜리 건물이에요. 이거 다 75년의 일이거든요. 7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아, 그래요? 39층인데 지금 말이 안 되거든.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치. 지금 가시면 두바이 가지고 저도 어디지 이 건물 왜냐면 답사하고 싶은데 저도 좀 약간 찾기 좀 힘들었어요. 그치, 역사적 건물이지. 어떻게 보면 역사적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만들고 75년에 거기 사람들한테 거기 있는 이제 대기업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니네들이 중동에 있는 지불을 법인을 우리 두바이로 이 건물로 가지고 오시면 우리는 뭐 월세, 세금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혜택을 줄게요. 그러다가 수많은 외국 기업의 중동 법인이 두바이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자리를 너무 싸게 주고 세금 혜택도 주니까. 그리고 똑같은 것을 제벨 포트, 제벨 항구에서도 있어요. 니네들 여기로 사업을 하면 여기는 이제 뭐죠? 그 특별한 말이 있는데 free tax zone 만들어요 거기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외국 기업들이 중동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이 두바이에 몰려오기가 시작해요. 그치, 세금 회피가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그럼 이 외국인들의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좀 약간 친척들이 와서 방문도 해야 되고 아니면 가족들도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열려요. 부동산 시장 그렇다고 저도 이 관광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가 시작해요. 미국인들이 와서 야 우리는 호텔 만들고 싶어요. 뭐 미국인들 우리나라에다가 호텔 만든다고? 예, 여기다가 만드세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많아졌어요. 부자 외국인들. 다른 나라들에는 다 좀 약간 노동자 외국인들이 있는데 두바이에는 부자 외국인들이 오기가 시작해요. 그때 이제 오늘날에 여러분이 부르즈 아랍에 가시면 그 이렇게 나무 뭐라 해야 되나 그 수박 조각까지 생기는 호텔 있잖아요. 부르즈 아랍 혹시 뭐 사진 아니 두바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상상되는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호텔이 있거든요. 그 호텔 옆에는 물결같이 생기는 또 다른 호텔이 있어요. 그거는 주메이라 비치 호텔이에요. 이제 이 호텔이 오늘날 두바이의 출발이에요. 주메이라 비치 호텔 자리에는 시카고 비치 호텔이 있었어요. 이 시카고 비치 호텔은 말 그대로 미국인들 호텔이었거든요. 네. 미국인들이 거기다가 호텔 차린 거였고 그것 때문에 그 해안가 이름도
오늘 우리는 주메이라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때는 90년대 80년대는 시카고 비치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 호텔 이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왕이 그 당시에는 왕세자였어요. 형이 왕이었는데 자꾸 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어르신들한테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부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는 좀 약간 호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뭐야 미국인들이 와서 호텔을 차렸는데 우리 그럼 뭐냐 우리 바보냐? 이거 우리 땅인데 우리가 장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랍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왕실, 귀족, 높은 사람은 호텔처럼 좀 약간 격식이 낮은 일을 하면 안 된다. 호텔 일을 하면 우리의 좀 약간 명예가 더럽힌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자기 형 아니면 주변 사람들 좀 약간 설득 안 되니까 이분이 개인 기업을 만들어요. 원래는 중동 아랍에서는 관직에 있으면 개인 기업을 차리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왕실 재산이 있는데 또 개인 재산이 생기면 안 돼. 너 관직에 있으면 어차피 왕실 재산을 가지고 운용을 할 건데 개인 재산이 생기면 안 되고 이런 좀 약간 보이지 않는 기준인데 이분이 그때 거기에다가 호텔 차리려고 자기 기업을 만들어요. 왕실 기업 아니고. 그리고 그 기업을 만들고 미국 기업을 찾아서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그 호텔 나한테 넘겨줘. 그래서 미국한테 돈을 주고 시카고 비치 호텔을 인수해요. 다음에 그 시카고 비치 호텔을 없애버려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절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메이라 비치 호텔하고 무르젤 아랍이라고 하고 오늘날의 두바이의 상징 호텔을 지어요. 근데 그 호텔이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럭셔리한 호텔이었어요. 이제 그 선전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호텔이 어디라고? 거기라고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갑자기 두바이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관광의 붐이 일어나요. 이미 부동산 시장도 있었고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두바이는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높은 건물들을 거기에다가 갖다 박아버리고 그걸로 이제 관광다 시키고 거기 있는 그 아파트들도 어느 외국인들한테 좀 팔아주면서 부동산 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두바이는 금융도 있긴 하지만 금융보다는 부동산 그리고 관광업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어인머니를 살짝 해방하는 거 아니고 완전히 해방했어요. 그러게 두바이가 그냥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요. 4%예요. 석유는 4%예요. 저 전체 중동에서 나오는 생산량에 아니 두바이 경제 4%만 GDP 차지하는 게 예 오일이에요. 96%는 관광, 금융, 부동산이에요. 수입이 예. 돈을 이제 아무런 관심 없어요. 석이 나오든 말든 어차피 4%예요. 이 정도로 해방했어요. 그래요.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사실 그때 만수르 네. 예, 그 두바이 왕자 네. 만수르가 세계 제일의 부자다 해가지고 막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만수르는 두바이 왕자 아니에요. 만수르도 사실 스토리가 좀 신기한 사람인데 만수르는 아부다비 왕자예요. 근데 우리는 왜 두바이로 알고 있냐면 두바이 국왕의 큰 딸내미랑 결혼했어요. 사위네. 사위인데 이것도 사실은 신기한 스토리. 우리는 왜 만수르라고 해요? 왜 다른 수많은 아랍 왕자가 있는데 다들 나름 부자예요. 왜 우리는 만수르만 알아요? 만수르보다 훨씬 더 부자 그 아랍 왕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신의 한 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원래 이분 대원하는 그 가족을 보면 자기 아버지의 첫째 부인한테 대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제일 사랑받는 부인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 만수르 어머님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만들었던 재단들이 아랍에미리트 중심으로 중동에서 여성 인권을 좀 약간 높이려고 여기저기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 할머니가 중동에 있는 실세들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큰 아들을 지금 왕자 자리에다가 앉혔어요. 큰 아들이 얼마 전에 작년에는 이제 아부다비 왕이 됐거든요. 그동안 왕세자 자리였고 이북형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외교부 장관이에요. 아랍에미리트에. 셋째 아들은 만수르이고 넷째 아들은 아랍에미리트 국정원 원장이에요. 그 사람은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디나 가면 무조건 안경 써요. 그 사람은 생 얼굴을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한 할머니의 자식 4명이 아랍에미리트 중심으로 중동에서 실세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만수르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결혼을 했을 때 다른 왕실에 힘을 실어줄 만한 결혼들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토독 내부적으로. 이분이 원래 결혼했었어요. 만수르는 94년에. 근데 이제 자식들 보니까 딱 첫 결혼했을 때 자식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94년에 결혼했는데 95년인가 96년인가 그때 아들 하나 나오고 그 이후로 자식이 없어요. 딱 봐도 첫째 부인이랑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 보여요. 아니면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고 형이 이제 이북 형이 왕자 자리에 앉아요. 아버지가 2004년에 죽고 2004년에는 이북 형이 이제 왕자 자리에 앉았는데 이분한테 이제 그 국가 파운드에서 자리를 줘요. 너 여기서 일해라. 그래서 이분이 그때는 본인이 계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바이 국왕이 계산한지 모르겠지만 자기 큰 딸을 이분이랑 결혼시켜요. 아니면 이분이 눈이 맞아서 사랑해서 결혼한지 모르겠지만 현재 만수르 인스타에서는 유일하게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기 부인이에요. 둘째 부인. 그 두바이의 이제 큰 딸. 그 사진에서 상당한 미인으로 나오는. 예, 너무 예뻐요. 예, 저도 뭐 공주치기에는 아주 예쁜 편이시죠. 하여튼 공주치고는 예, 인정해야 돼요. 우리 보통 왕자님 공주님 하면 아니 전부 공주라고 환상이 다 있는데. 예쁘냐 뭐 솔직합시다. 예쁜 그래요? 공주에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래. 아 근데 그 집안이 다 예쁘고 멋있어요. 그 지금 전에 저도 사진 보고 와 진짜 뭐 두바이 왕자 보셨어요? 지금 영화 배우. 왕세자이자 왕자. 아니요. 두바이 왕자도 너무 멋있어요. 영화 배우 같아요. 그러니까 두바이 왕족 자체가 야, 그쪽 라인이 좀 약간 예쁘게 멋있게 나와요. 여튼 그래서 이분이 그분이랑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자기 장인의 길을 따라가요. 뭘 했냐면 자기 개인 자산으로 이렇게 회사를 차려요. 원래 관직에 있으면 차리면 안 되거든요. 차릴 때도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이제 2005년에 결혼했잖아요. 그럼 2006년에 우리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태국에서 쿠데타 일어나죠. 태국에서 쿠데타 일어나니까 탁신 시나와타라 총리가 쫓겨났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누가 쫓겨나면 두바이 가거든요. 파키스탄에서도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쫓겨났는데 두바이에 갔어요. 두바이는 전 세계에서 어떤 높은 사람이 수장이 쫓겨나면 잠시니까 망명 생활하는 데는 두바이예요. 그래서 2006년 당시 시나와타라가 왔는데 이분이 지금 딱 봐도 태국 못 갈 건데 당분간 좀 약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빚이 제일 많고 좀 장사가 요즘 안 되는 거로 팔아야 돼요. 그 팔 것이 뭐냐? 맨체스터 시티예요. 이제 닥슨 시나와타라가 왔는데 2006년에 두바이에 우리 만수리 형님이 안 만나겠어요? 그렇지. 남의 나라 총리인데.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 맨체스터 시티 너한테 팔까? 아니면 맨시티. 예, 맨시티. 그래서 그때 이제 구매하려고 해요. 2008년에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자기 회사를 차리고 그 자기 회사로 원래 다시 말하자면 왕자들은 자기 재산으로 회사 차리면 안 돼요. 왜냐면 국가 펀드가 있으니까 왕실이 항상 가야 돼요. 어느 나라도 우리는 모함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데 그건 개인 재산 아니에요. 그 국가 사우디 재산. 사우디란 나라의 재산이고 거기에 이제 관리자예요. 근데 만수르는 처음으로 나는 어차피 앞으로 뭐 왕도 안 될 거고 관심도 없으니까 좀 약간 나 사업하게끔 좀 냅둬라. 나 국가 파운드도 이제 관계를 다 끊을 거예요. 좀 약간 슬슬 이제 다 빠지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회사를 차렸어요. 차리고 그 회사로 가서 맨체스터시티를 구매했어요. 이것이 만수르가 자기 장인 어른한테 받은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자기 장인 어른이에요. 두바이 국왕이에요. 두바이 국왕. 예. 그리고 2004년, 2005년도 두바이 국왕의 그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맞는 행동인지 그 성과를 보는 시절이었거든요. 두바이라는 이름으로는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부터이잖아요. 그렇지. 타 국왕이 90년대 후반에 했던 정책들이 꽃을 피웠어요. 그때. 사실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 7개의 이 두바이 같은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하나의 연합체를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거고 거기 하나인 이 두바이가 그런 방식으로 두바이는 그렇죠. 두바이는 그 7개 왕국 중 하나고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두바이 국왕은 무조건 아랍에미리트의 총리고 아부다비 국왕은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계속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 이거 나라가? 꽂아줬어요. 나머지 5개 나라는 무슨 좀 약간 발언권이 없지만 언제 그 사람들의 투표권이 들어갔냐면
그 새로운 나라가 헌법으로 보면 새로운 나라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멘이 나 아랍에미리트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7개 나라가 다 장성을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아랍에미리트잖아요. 참 그 이렇게 알면 알수록 참 그 중동도 참 그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아 거기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옆에다가 튀어나오고 다음에는 거기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하고 너무 예를 들면 지금 카타르 국왕도 네. 아버지한테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좀 잠시 좀 밖에 있다가 아빠 그래 우리 아들인데 내가 조금 더 좀 젊은이 나야 하고 싶은데 얘 들어오세요 하고 또 아빠 지금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국왕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아빠 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참 재밌네요. 아 이게 진짜 이거 좀 약간 정치 경제를 빼고 그냥 좀 약간 영화로 봐도 이 중동 아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좀 약간 드라마 같아요. 근데 원래 그 이슬람 그게 가족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문화 힘이에요. 자체가? 왜냐하면 오히려? 거기 치안 문제가 오래 전부터 있잖아요. 왜냐면 사망이 생사망이에요 거기는. 가족이 일종의 병사예요. 아, 그래서 가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가족한테 너무 많이 의존해야 되고 가족처럼 움직여야 돼요. 제도 튀르키예 동부 사람이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학교 갈 때는 초등학교를 우리 가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누가 와서 나를 건들리면 옆반에서 애의 사촌 동생이 있고 윗반에 사촌 동생이 애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걸 고려해서 우리는 학교를 거르고 그러니까 가요. 어떤 가족 간의 정 때문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그렇죠. 안전 위주로 때문에. 가족을 확 이렇게 챙긴다. 그렇죠. 가문끼리.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 결혼 상대 가문들이 있고 결혼하면 안 되는 가문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가문들끼리 관계가 다 확립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참 이 중동에 대해서 우리 알파고 신하씨 기자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재밌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네. 이어서 다른 나라들 또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저 모로코 가요. 언제? 아니 7월 중순쯤. 모로코도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네.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부럽습니다. 다시 한번 설 풀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우리 알파고 신하씨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